안녕하세요. 저는 스티키브랩의 진태준 대표입니다. 오늘 월간 세미나에 자금 조달, 투자 유치라는 좀 그런 파이낸싱 관련된 주제를 갖고 좀 간단하게 자료도 좀 살펴보고 Q&A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거는 투자 유치 또는 자금 조달 부분의 프라이빗 섹터고요. 제 내용이 끝나고 나서는 저희 이용욱 박사님께서 이제 R&D 정책 자금 중심으로 한 이제 퍼블릭 섹터에 관련된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주제로 논의하실 예정입니다. 또 좀 궁금하신 점들 또는 평소에 알고 싶으셨던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해 두셨다가 저희가 지금 공유 드린 내용에 연관된 것도 좋고 그냥 본인의 사업에 관련된 궁금증도 좋습니다. 편하게 주제를 꺼내 놓으시고 서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해당 CEO 분께서도 이렇게 좀 명쾌해지시는 계기가 되고 또 이 내용을 혹시나 이제 다른 방송 루트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내용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프라이빗 섹터에 대해서 내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간단한 자료를 정리한 거를 먼저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또는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바이오 스타트업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때 이제 투자 환경, 저희가 오늘 투자에 대한 얘기니까 투자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꼭 바이오 섹터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제 일반적인 흐름도를 이제 좀 요약을 해놓은 건데 내용 보시면 많이 듣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시드머니 투자부터 시리즈 A, B, C, D, IPO, 이제 이런 이제 창업을 하시고 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용어들이시죠. 이 용어에 앞서서 또 한 가지 듣는 많은 표현이 데스밸리라고 부르는 죽음의 계곡입니다. 이 죽음의 계곡을 잘 넘어서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죠. 스타트업이 창업되는 거는 이 죽음의 계곡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넘어선 경우 이후에 되시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창업을 해서 진행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초기에 이 시드머니 투자라는 것은 죽음의 계곡을 건너가기 위한 아주 금액은 얼마 안 되도 크리티컬한 돈들이라고 보실 수 있고 일단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리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공할 거냐는 여러 형태의 여러 단계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성장의 기회를 같이 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성장 공식이죠. 근데 이거를 바이오 산업으로 조금 갖고 놓고 보면 약간 달라 보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바이오 산업의 창업 단계별 투자 환경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부 표현이 좀 어색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주관적인 정리니까 그냥 참고 삼아 보시고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금액 규모가 일단 다릅니다. 여기 시드 투자가 지금 기본적으로 한 5억에서 10억 단위까지를 시드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저희 퍼블릭 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용욱 박사님 쪽 얘기할 때 나올 내용 중에 팁스 투자 얘기를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텐데 팁스 투자가 기본적으로 1대9 매치로 최대 10억입니다. 근데 팁스 투자가 전형적인 바이오 산업의 시드 투자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금액 규모가 작지 않죠. 시리즈 A가 약 10억에서 50억, 시리즈 B는 50억에서 100억. 룰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레인지를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100억을 넘어가면 시리즈 C. 근데 보통 시리즈 A는 전임상 완료 후에 임상 1단계 또는 그 직전. 시리즈 B 정도 되면 임상 1상 후기 1B 또는 임상 2상 들어가는 그 단계 정도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이건 저희 제약바이오라고 부르는 신약 개발 중심으로 이 틀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에 절대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죠. 여기 적혀 있는 액수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사업적 성격, 비즈니스적 성격이 바이오 산업에서 두드러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임상 각 단계별 비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비중을 글로벌 데이터를 좀 갖고 와봤어요. 2010년 데이터입니다만 아마 지금도 이 평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전임상에도 보통 이 동물 실험에 몇 억 이상 쓴다고 하는데 전임상 비용이 전체 임상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내외라고 합니다. 만일에 전임상으로 5억을 썼다. 그럼 이 평균이 맞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상을 마치고 FDA 승인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곱하기 50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5억이면 250억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이 공식이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갈수록 임상 단계가 올라갈수록 투입되는 돈은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비용을 임상 2상, 3상까지 커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일부 굉장히 유력한 벤처 캐피탈이나 투자자나 빅파마가 나타나서 그 돈을 대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제한적이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래서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전임상이나 임상 1상 단계에서 라이센싱 아웃을 시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자의반 타의반이죠. 이 프랙티스가 맞냐 틀리냐 또는 이것으로 충분하냐 또 개선할 점은 없느냐는 부분들이 사실 프라이빗 섹터의 라이센싱 아웃 프랙티스를 바라보는 하나의 화두로서 오늘 좀 뭐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임상 단계별 투자 비용에 아울러서 많이 인구에 회자되는 게 성공률입니다. 임상 단계별 성공률은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요. 글로벌 데이터에 나와 있는 임상 성공률이고 이 데이터는 FDA 출처이니까 굉장히 믿을만 하겠죠. 이 퍼센테이지는 약간의 차이지만 글로벌하게 연도가 바뀌어도 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계산을 보시면 임상 1상, 그러니까 전임상에서 뺐습니다. 전임상은 보통 이제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전임상의 성공률이 여기다 반영하지는 않는데 임상 1상의 성공률이 전 세계 평균 63%라고 합니다. 임상 2상이 30%, 임상 3상이 58%, NDA, BLA, NDA 뉴 드럭 애플리케이션 이게 지금 FDA의 파이널 서류 어프로벌 들어가는 단계죠. 거기서도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85%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4단계를 다 성공해야 임상이 성공한 거죠. 그리고 FDA 승인이 난 거죠. 쭉 곱하면 9.6%가 나옵니다. 전 세계 평균으로 제약바이오에서 임상시험 성공 확률이 끝까지 가는 게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극히 희박한 거죠. 사실 성공 확률이. 이거를 보고 벤처 캐피탈이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기술이나 영역을 되게 잘 알아서 주관적으로 이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지만 객관적인 레인지는 바뀌지 않죠. 그럼 이렇게 낮은 확률의 성공 확률을 가진 이 제약바이오 산업 영역에서 과연 그럼 투자자들은 무엇을 믿고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 유치를 바라는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이 객관적인 데이터상의 어려움을 극복을 할 거냐. 그게 또 다른 오늘 뭐 얘기의 화두일 것 같습니다. 이런 어찌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바이오 산업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 환경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2017년 대비 18년도에 정부의 바이오 분야 R&D 투자 금액이 1,000억 이상 증가합니다. 2,700에서 3,700억으로 이제 바이오 그 표지가 붙은 돈이죠. R&D 금액 중에. 벤처 캐피탈의 바이오 분야 신규 투자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의 신규 엑셀레이터 등록 현황을 봐도 굉장히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결국 바이오 분야의 R&D 투자 금액이나 벤처 캐피탈의 R&D 분야의 그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인 건 맞죠.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짚고자 하는 거는 바이오 스타트업 대상 투자자 유형별로 각기 어떤 다른 성격이 있느냐를 좀 같이 우리 이제 참석하신 분들하고 보고 싶은 건데, 프라이빗 섹터는 오늘 제가 다루고요. 퍼블릭 섹터는 이제 저하고의 Q&A나 여러 가지 이제 대담이 끝나신 다음에 저희 이용욱 박사님께서 별도의 자료를 공유를 하시면서 R&D 정책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의논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프라이빗 섹터의 전략적 투자자 측면, 재무적 투자자 측면 이 양쪽 측면의 성격적 차이를 갖고 국내 또는 해외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고 어떤 시각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좀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궁금하신 점 또는 직접 경험했던 거 또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빗 섹터의 전략적인 투자자들은 누가 있을까입니다. 크게 제가 정리하면 지금 페이지에 보시는 거는 빅파마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제가 엑셀러레이터를 정리를 해놨는데 전략적 투자라는 건 전략적인 목적을 갖고 투자하는 곳이죠.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그 해당 인더스트리에 잘 나가고 있는 빅파마들이 전략적 투자자 중에 큰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뒷페이지에서는 엑셀러레이터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면 빅파마들이 이러한 그 전략적 투자의 유형으로 제약바이오의 바이오 스타트업의 투자 또는 협업을 하는 그 구조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를 정리해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빅파마들이 인볼브하는 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해서 종합해서 표현을 하는데 유형은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웃소싱형, 라이센싱형, 협업형, 오픈소스형. 이게 용어로 표현하면 조금 모호해서 이걸 그냥 쭉 정리해서 결과물의 액션을 보면 아웃소싱형은 바이오 스타트업한테 그냥 위탁을 하는 겁니다. 특정한 액션을. 실험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R&D 액티비티일 수도 있죠. 라이센싱형은 M&A 또는 라이센싱 인앤아웃. 이 부분이 제일 많죠. 저희들이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CEO분들께서 라이센싱 아웃을 추구를 하실 때 상대가 대부분 유사의 영역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인지도가 있는 빅파마 또는 큰 중견의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4가지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것과 달리 협업형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협업형이 간단히 말하면 조인트 벤처 만드는 겁니다. 조인트 벤처 형태로 협업을 추구하는 걸 선호하는 빅파마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라이센싱 아웃을 하지 않고 조인트 벤처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스형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기능을 빅파마 R&D 센터 안에 갖고 가는 게 대표적인 게 바이엘입니다. 바이엘은 자기 R&D 센터 안에 자기 데이터 소스를 오픈하고 돈도 대주면서 스타트업들이 들어오게 하고 그 대신에 마치 인큐베이팅을 하는 기업처럼 에코티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가 전략적 투자자로 바이오 스타트업들과 인볼브하는 방향들은 여러 구조가 있는데 우리 CEO분들께서 이 중에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가 본인이 지향하는 지향점일 수도 있으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적 투자자의 유형이 제가 엑셀러레이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엑셀러레이터는 글로벌하게도 존재하고 국내에도 있습니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중에 바이오 분야로 특화된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가 레벨바이오하고 인디바이오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주인이 같아요. 이 두 회사의 주인은 SVSO라고 부르는 종합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전 세계에 이제 8개의 특화형 엑셀러레이터를 갖고 있는 종합 홀딩 회사, 그러니까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 같은 개념이기도 하죠. 이 두 회사는 둘 다 바이오 스타트업만 다룹니다. 엑셀러레이션 하는데 인디바이오는 미국에 있는 바이오 스타트업만 다루고 레벨바이오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계획을 다룹니다. 레벨바이오는 런던에 있어요. 이 두 회사가 바이오를 특화적으로 다루는 엑셀러레이터 중에서는 핵심입니다. 이외에 종합적인 엑셀러레이터이면서 분야에 따라 바이오 스타트업을 투자를 다루고 엑셀러레이션을 다루기도 하는 기업들이 여러 군데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Y 컴비네이터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외에 실제로 이런 전문 엑셀러레이터 개념보다는 제약사에서 분화된 엑셀러레이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이엘, 존슨앤존슨, 그리고 에스트라제네카 이런 이제 빅파마들이 엑셀러레이터 기능으로 진화해서 엑셀러레이터를 전문적으로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도 바이오텍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 불리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 제가 세 군데를 넣어놨는데 시너지 IB, 휴젤, 뉴플라이트 이런 회사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회사들이 엑셀러레이션을 하는 구도가 앞에서 말씀드린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들이 하는 구도만큼 전문적이거나 심화적이냐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체크해 본 바는 없습니다. 이 기관들하고 제가 아직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 기관 나름대로의 어떤 투자 목적 또는 엑셀러레이션 목적을 갖고 이제 진도를 나가고 계실 것 같고요. 이 기관들이 국내의 유력한 엑셀러레이터로서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실 거냐도 한번 지켜볼 숙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프라이빗 섹터의 전략적 투자자 유형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프라이빗 섹터의 재무적 투자자 유형. 여러분들 뭐 기본 개념으로는 벤처 캐피털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죠. 벤처 캐피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벤처 캐피털 중에 바이오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를 쫙 모아봤습니다. 물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 펀드들도 있겠죠. 근데 국내에 유력한 등록되어 있는 주요 펀드들의 바이오 분야 투자 금액만 뽑아놓은 자료입니다. 이건 한국벤처캐피털협회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2016년도 결성된 자금을 기조로 해서 지금 17년도 데이터를 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펀드가 바이오 특화 펀드랑 일반형 펀드 둘로 나뉩니다. 바이오 특화형 펀드는 만들어진 펀드가 100% 바이오 스타트업, 바이오 기업에만 투자된다가 바이오 특화 펀드입니다. 3개가 있습니다. KB 인베스먼트, SBI 인베스먼트, 인터베스트 이 세 군데의 결성 금액을 총액을 하면 한 2,100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면서 그 중에 바이오 분야에 투자된 금액들 저희가 쭉 뽑아놓은 펀드들입니다. 여러 산업에 투자하면서 그 중에 바이오 분야에 투자된 걸 쭉 뽑아보면 2,800억 정도가 나옵니다. 두 개를 합쳐갖고 이제 한
2,800억에다가 여기 또 있죠. 59개 펀드 일반. 이거는 창업 초기고인 일반이네요. 일반에 들어간 돈까지 합쳐서 3,800억, 1,300억, 2,170억. 요게 바이오에 투자된 돈입니다. 바이오 특화 펀드, 창업 초기의 일반 펀드, 그 다음에 진짜 제너럴한 펀드. 요 세 개를 합치면 7,300억 정도 됩니다. 이 돈이 2017년도에 우리 그 국내의 바이오 기업 또는 바이오 스타트업들에게 벤처 캐피탈들이 펀드 형태로 투자한 돈의 총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돈이 어떤 분야로 투자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데이터를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국내 벤처 캐피탈의 투자 트렌드를 보면 2014-15년도에 약 그 2, 3천억 정도 수준에 불과하던 건 좀 이상합니다만 바이오 분야의 투자 금액이 한 3천억 내외 정도였던 것이 17년, 18년을 오면서 갑자기 4천억, 8천억으로 현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금액이 17년에서 18년으로 넘어오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년에 투자가 돼서 18년도에 데이터로 쌓아놨더니 8천억이 넘는 돈이 바이오 분야로 투자가 됐다. 1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투자가 늘어났다. 이제 이런 자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바이오 벤처 캐피탈이 바이오 분야에 투자하는 돈이 막 늘어나고 바이오 산업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시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다른 데이터를 보면 저희 아까 말씀드린 이 그 주요 펀드들 있지 않습니까? 펀드들이 투자한 금액과 투자한 업체 수를 저희가 뽑아왔어요. 이게 외형상 보시면 한 업체당 평균적으로 20억 내외, 많으면 한 15억, 20억 정도가 한 업체당 투자된 평균 금액이다. 좀 많아야 한 30억 정도, 맥스가 한 30억인 것 같은데 평균 한 20억 정도가 업체당 평균 투자 금액이에요. 그러면 마치 임상일상 또는 시드 투자를 복합해서 임상일상의 중간 정도의 금액으로 쭉 투자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 실제로 이걸 제가 좀 표현을 좀 거칠겠습니다만 이렇게 실제로 파고 들어가서 보면 이 투자 금액의 상당수는 각 업체당 2개 내지 3개의 큰 업체로 몰입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당 200억, 300억짜리 큰 투자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 또는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회사에 이게 좀 투자 안정성이 높은 곳에 돈을 넣어놓고 나머지를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 초기 투자 또는 일상 투자에 투자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구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바이오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그 돈의 상당수는 사실은 소위 이제 속된 표현은 안전빵이라고 하죠. IPO에 이미 기술 특례 상장돼 있는 회사에 돈 추가 들어가기 또는 IPO 예정돼 있는 회사에 추가로 들어가기 이제 이런 돈들이 많은 거죠. 그래야만 사실은 돈을 빨리 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초기 투자가 활성화해야 된다는 바이오 스타트업의 기준에서 보면 아직은 넘어야 될 큰 산이 있다고 보이는 게 그냥 저희의 예상 자료입니다. 예, 여기까지 지금 제가 프라이빗 인베스터, 그러니까 민간 투자자의 전략적 투자자 유형과 그 다음에 뭐 재무적 투자자 유형을 종합해서 좀 제가 좀 자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설명드린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걸 물어보셔도 좋고, 또는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사항을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그래서 좀 지금부터는 좀 약간 시간을 두고 Q&A 세션을 좀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랑 이제 같이 진행하실 우리 이용욱 박사님이 자료 저하고 이제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으로 나눠서 이제 좀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퍼블릭 섹터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프라이빗 섹터의 흐름이나 자료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은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바이오 분야가 우리가 넓은 분야를 이제 바이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주로 이제 신약 개발 분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초기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오가 투자가 많이 되고 길게 이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민간 투자 부분에서 특히 이제 VC들이랑 이제 접촉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제 조사했던 것처럼 VC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정하게 어떤 기업에 이제 집중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지금 많다는 말씀하셨듯이 초기 기업들이 이제 VC에 이제 접촉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면서 접촉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시면서 있는 것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사실 아까 방금 이제 이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초점이 VC들을 찾아가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실제로 대표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아는 VC 몇 분이나 있으십니까? 우리 이충희 대표님 VC 몇 군데 아세요? 처음에는 한 군데도 몰랐고요. 예, 지금은 몇 군데 아세요? 지금은 한 20군데 정도. 근데 알지만 그들에게서 투자를 받은 건 아직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종진 대표님은 VC 몇 군데나 지금은 아십니까? 5군데 정도 알아봤고 예. 예, 직접 컨택이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대표님은 나중에 뭐 팁 숫자 얘기하시겠지만 팁 숫자를 받은 거하고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죠, 그죠? 네. 그 이런 이제 민간 VC들을 이제 뭐 제가 지금 아는 대표님들이니까 제가 여쭤봤지만 민간 그 스타트업으로서 VC를 딱 만났을 때 원래 본인이 생각했던 이미지와 만나고 난 다음에 이미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세요, 이 대표님? 만나보셨으니까. 처음에 전에는 뭐 전문성이 꽤나 있겠다 싶은 생각을 네. 많이 했는데요. 네. 결국 얘기를 진행하다 보면은 얘기를 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디벨롭이나 네. 아니면 연구 네. 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예. 다른 거로다가 이게 평가를 받는 거구나. 예를 들면 그게 어떤 건가요? 글쎄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얼마만큼 빨리 회수를 할 수 있는가의 관점인 것 같고요. 네. 또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VC 역할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다. 이게 좀 그러니까- 하이리스크를 테이크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그냥- 투자 대상인 기업의 기술적 가치, 사업적 가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이건 뭔지 상관없이 하여튼 돈 넣고 얼마나 빨리 뺄 수 있냐가 더 관심이다. 그렇죠. 나쁘게 얘기하면. 예. 전문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얘기들만 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혼자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몇 군데를 합쳐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리스크 쉐어링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들을 용어로다가 앵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앵커 그다음에 비앵커. 네. 그리고 이 비앵커 쪽에서는 이제 이를테면은 한 사람을 믿고 가는 거죠. 예. 예, 예. 아, 제가 들어가면 나도 들어갈게 그런 이런 식으로 거는. 돼 있는 것 같아서 예,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만히 그 동안에 뭐 20개 VC 얘기를 이제 접촉을 했다고 네. 브리프하게나마 네.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부 다 비앵커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앵커를 못 만나신 거군요. 그러니까. 앵커 뭐 그런 셈이에요. 뭐 최근에 한 군데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앵커는 전문성이 있을까요? 앵커는 보다 더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아. 더 나중에 두고 봐야 할 일이. 예. 이제 이미 의심이 커지셨군요. 우리 이 대표님은 5군데 만나본 아니, 데 만난 느낌 건 아니고 그냥 그 이름만 들었어요? 네트워킹 자리에서 네. 그냥 가볍게 얘기만 한 정도였고 아. 어제 진지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아직은 이 투자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안 해보신 거네요. 팁 투자를 이제 받으셔서 해야죠. 이제 하셔야 아직은 된다. 없었습니다. 예. 얼마가 투자 받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일단 내년까지 예. 추가로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 처음에 저랑 만나셨던 1년 전에는 억 단위는 생각도 못 하시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단위가 많이 올라가셨네요. 계산기를 많이 뚜르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드시고 네. 저랑 처음 얘기하실 때는 굉장히 조그맣게 연구소 하나 내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지금 그 연구소가 굉장히 커지신 것 같은데요. 더 커져요. 더 커지네. 이제 사업가가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마 뭐 제가 뭐 투자에 관련된 얘기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그렇고 저희 이용욱 박사님도 저희 뭐 충북센터에서 초기에 저희가 이 엑셀레이션 업무를 담당할 때 제가 이종진 대표님 회사 창업하실 때 뭐 만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드렸고 이용욱 박사님도 얘기를 하셨을 텐데. 팀이요. 팀자라고 말씀드렸죠. 네, 저 혼자 가는 것도 저분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걸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죠. 네. 그리고 이게 누군가가 투자를 할 때 이종진 대표님이 한 명 바라보고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네. 아마 이제 여기 CEO분들 많이 계신데 혼자 사업을 한다는 건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오늘 뭐 저희가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제가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이쪽 영역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전문성이 없는 것 같다는 걱정을 지금 이제 실제로 CEO로서 경험하신 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거꾸로 놓고 보면 만약에 글로벌로 나가셨다. 글로벌의 심사역들은 전문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누에파마의 우리 소장님은 물론 지금 해외 쪽에도 인맥이 있으시니까 글로벌 심사역들은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분야가? 네. 예, 예. 좀 관련 분야의 심사역들이 뭐 박사님도 이 박사님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인력이 아무래도 더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 재무적인 투자자 그 환경이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또는 성장하려고 그러면 그런 우수한 심사역 분들이 늘어나면 될까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전문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벤처 캐피탈에서 예. 어쨌든 투자 심사를 한다는 거는 네. 기술적인 거, 사업적인 거 다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런 기술적인 거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렇죠. 뭘 갖고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일단 갖춰져야 되는 건 미니멈 맞는 것 같은데 제 질문은 뭐냐면 갖춰졌다고 그 벤처 캐피탈의 현재 프랙티스가 바뀔 거냐? 이게 질문이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무조건 갖추는 건 맞죠. 필요하죠. 그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근데 갖춰졌을 때 지금처럼 앵커, 비앵커 이 분위기가 또는 뭐 내가 안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얘기를 이제 안전핀으로서 그냥 큰 금액은 뒤에다가 이렇게 딱 투자해 놓고 여기는 그냥 살짝 그냥 간을 보는, 나쁘게 얘기하자면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훌륭하다는 표현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인 벤처 캐피탈도 많이 있으시지만 대다수의 벤처 캐피탈은 사실 되게 조심스러우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분위기가 극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어떤 환경적인 변화는 없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거꾸로 VC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네. 어쨌든 리스크를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네네. 그러려면 몇 개 업체가 같이 제휴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누구 하나가 이렇게 앞에서 리딩하는 업체를 소위 앵커라고 네. 표현한다면 네. 그 앵커 투자자가 어쨌든 그 좀 책임감 있게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나머지 업체들을 좀 끌고 그런 구조는 계속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얘기를 놓고 보면 우리 사실 이제 스타트업 CEO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그 재무적 투자자 그 환경에 전문성 부족이 아쉽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거꾸로 물론 박 대표님이 뭐 투자자를 대표하시는 건 아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걸 갖추고 못 갖추고를 떠나서 이 투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는 별다른 차이를 만들 수가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우려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걸 이렇게 딱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제약 바이오 영역, 특히 제약 바이오 안에서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이제 주요 주제가 제약 바이오라고 친다면 제약 바이오 영역에서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개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시드 투자에 해당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는 팁스 투자를 빼고 나면 별반 많지 않거든요. 사실 놓고 보면. 그러면 뭐 운 좋다는 표현 없지만 뭐 영양껏 팁스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괜찮다 쳐도 그거를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또는 어떤 그 플랜의 목표로 삼고 진행한 기업이 예를 들어 팁스 투자가 여하한 이루지 지금 당장 이루지를 못하게 됐다. 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좀 얼터너티브가 줄어드는 거죠.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얼터너티브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그 프라이빗 섹터의 투자 구조가 제약돼 있다면 퍼블릭 섹터가 좀 더 뭔가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게 아마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이용욱 박사님이 좀 이따 이제 정책 자금 설명을 하시면서 좀 서로 나눠야 될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프라이빗 쪽에서 어쨌든 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 오늘 또 모임의 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뭐 많은 벤처가 캐피탈이 있다고 하지만 풀을 보면 그렇게 넓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또 네트워킹을 하면서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첫 번째 누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벤처 캐피탈을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사업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소문이 쫙 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첫 번째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마 이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캐피탈의 심사역이 몇 명이나 될까요? 뭐 우리나라에. 뭐 서로들 간에 각자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아마 회사들에 대해서 좋은 회사들의 리스트는 아마 공유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누가 돌아가면서 이제 아까 말한 앵커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VC를 만나는 거는 저는 좀 지양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예, 그렇죠. 완벽하게 내가 준비가 되기 전까지 괜히 내 기술을 어설프게 얘기했다가 사실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기술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옛날에 회사 할 때는 제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중요한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할 때 그 기술을 이해한다는 게 나만큼 이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전문가가 오더라도 사실은 그걸 하시는 분들보다 이해는 당연히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못한다고, 이해를 못한다는 전제로 그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마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VC들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그리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사실은 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이제 네트워킹을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사실은 기업들을 하다 보면 먼저 나가는 기업들이 사실 생기게 되죠. 나보다 먼저 나간 분들이 만나고 그 사람들의 성향을 다 분석을 하고 투자를 받은 분들이 추천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트워킹이 뭐냐면 제가 직접 쫓아가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네트워크에서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말을 대연해 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 먼저 한번 접촉을 해보고 그 사람이 관심 있을 때 설명해 주는 게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특정한 지역에 요즘 이제 대전이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대전이 요즘 투자를 많이 받는 회사들이 나오는 이유는 대전은 네트워크가 많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랫동안에 그것들이 성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공유하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관심이 있고 요즘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오송 여기는 그런 기업이 없을까?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 충북센터가 와서 그런 협력 관계에서 네트워크가 되고 서로 정보가 교류가 되고 어느 시점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을 봤을 땐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데 그러면 누가 좋을까? 사실은 심사역이 맞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가시면 아마 확률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R&D를 하더라도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니까 같이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VC에서 뭐 투자를 받는 것도 뭐 그런 면에서 벤처 캐피탈도 한번 좀 보면 되면 어떨까. 그럼 제가 이어서 그냥 계속 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계셔서 저는 지금 비스마트의 바이오 부분을 맡고 있는 이용욱이라고 합니다.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바이오 전공을 했고요. 분자생물학 전공을 했는데 2000년부터 이제 바이오 벤처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영업도 해보고 전문 경영도 해보고 제 회사도 만들어서 운영도 해보고 그러다가 또 5년 차는 2년에 정부의 과기부에 들어가서 R&D 예산조정부분도 좀 하는 역할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오늘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준비는 사실 보편적인 얘기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오실지 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로 생각을 했으니까 아시는 분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아니면 혹시나 처음 들어보는 얘기시면 저런 것도 있구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정책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이제 운전 자금, 시설 자금, 공장 설립 자금들을 이제 조달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에서 어떻게 재정적인 보험을 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돈이 들어가서 고용을 창출하고 공장을 돌려서 부가가치 창출하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는 돈을 줄 때, 사실은 공공기관이 돈을 줄 때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 시대에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 정부 시책의 키워드는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이고요.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 이제 막 급격히 올라가면서 공정경제, 낙수효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이 이제 늘지 않다 보니까 창업을 굉장히 유도하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청년 창업 분야에 막대한 돈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바이오 쪽에 관련된 거는 인구 감소하고 이제 고령화 사회겠죠. 이게 우리 바이오 산업의 미래의 희망이다 할 수 있는 분야의 파트입니다. 그건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에너지하고 미세먼지 대책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미세먼지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아주 심각해져서 올해는 추경 예산까지 편성될 정도로 미세먼지 대책이 심각해졌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하고 또 하나 아마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마 남부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제약 바이오들 아닌데 남북이 통일되면은 바이오 산업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바로 사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농업 쪽에서는 축산 분뇨 같은 경우에 남북에다가 다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 굉장히 지금 땅이 안 좋잖아요. 굉장히 그런 데는 만약 남북 통일이 된다면 바로 그냥 매출이 몇 배가 훨씬 늘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바이오라고 하는 거는 오늘 제약 바이오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바이오는 우리 삶에 관계된 거니까 굉장히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또 다양한 분야들이 또 앞으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 자금은 이제 정의를 다시 해보시면 보조금은 이제 말한 대로 해외 전시에 참가하는데 상환이 불필요한 부분이 보조금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업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 보조금을 활용하는 거를 활용하시면 회사 운영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많이 투자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투자는 남의 돈이잖아요. 결국은 남의 돈을 받았으면 몇 배로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반드시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으면 투자를 받지 않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남의 돈을 가져다가 불려줄 생각이 없으면 그게 지인이 되니 됐던 내 돈은 내가 버리는 거니까 관계없지만
가족의 돈이 됐던 뭐 여러 가지 됐던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결국 리워드를 해주는 거니까 그게 사실은 기대하는 게 바이오는 뭐 10배, 극단적으로 100배를 기대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 보조금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회사 운영할 때는 솔직하게 운영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분야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보시고 필요할 때 미리미리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사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출연금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R&D 과제를 하는 거는 다 출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 성공을 하면 돌려주는 그것을 출연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이제 기술료 분야에서 우리 R&D를 하게 되면 성공을 해서 기술료로 다 돌려주는데 그나마 그래도 좋아진 것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로열티 베이스로 해서 뭐 매출이 발생하면 일부를 주는 거로 바꿔놨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사업화가 안 되면 기술료를 상환하지 않게 되니까 어떤 뭐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상환하지 않는 그런 형식이 되는데 뭐 그거보다는 기술료를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기업에서는 훨씬 더 낫겠죠. 어쨌든 R&D나 모든 것들은 대부분은 출연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그다음에 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을 공장을 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융자금을 우리가 하게 돼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중진공 같은 경우에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진공은 최소 70% 정도는 뭐 바로 대출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뭐 연구실을 만든다든지 뭐 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했을 때도 중진공 같은 경우에도 대출 받아서 오피스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 융자금이고요. 투자 부분은 뒤로 뭐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으로는 이제 직접 지원하는 거는 관련되어 있는 부처들이 있을 거고요. 뭐 중기벤처부가 지금 기업에는 제일 밀접한 거고, 과거에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 지원을 더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제 큰 분야를 지원하는 거고, 일반 기업들은 이제 중기벤처기업부가 다 맡아서 하는 거로 아마 구조적인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농림축산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각자 분야별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분야가 있고요. 뭐 간접 지원은 뭐 이런 분야가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계별로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뭐 여기는 지금 1단계 하는 회사는 여기 제일메드랩스가 1단계일 것 같으네요. 기업 설립하고 지금 열심히 이제 연구소도 만들어가고 이런 일들 다 해야 되죠. 홈페이지도 만들고 벤처 확인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도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안 할 수 없는 거고 누군가는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틀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시면 뭐 많이 노력을 안 해도 이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어 있습니다. 2단계로 가면 이제 인증받아야 되겠죠. 뭐 제약 바이오는 이제 제품 생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긴 하지만 일반적인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 생산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공장 짓고 등록하고 인증받아야 되죠. 특히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식약처 같은 인증받아야 되는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한번 해본 사람들의 경험이 더 중요하거든요. 와서 컨설팅하는 것보다도 내가 직접 해본 사람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게 제일 쉽고요. 뭐 사실은 양식 다큐멘트 같은 거 만들 때도 그분들이 갖는 거 협조받아가지고 폼만 바꾸면 굉장히 내가 노동력 고생 안 해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기업하는 데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4단계 정도 가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커지면서 이제 투자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럴 때 이제 R&D 같은 경우에 많이 좀 활용을 하게 됩니다. 뭐 요거는 기술금융은 뭐 기술을 이용해서 정책자금을 받는 건데 뭐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이제 기보라든지 뭐 신보 아니 산업은행 이런 데서 이제 기술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하는 상황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과거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예전에는 뭐 연대보증도 했었지만 요즘은 그런 부분들은 다 면제시켜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기업하는 데 있어서 기술금융을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특허 권리겠죠. 특허 가치를 어떻게 평가받을 거냐. 이런 부분들을 내가 돈을 받을 때 사실은 뭐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사전에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센터에서도 지원하는 사업도 있긴 하지만 수시로 한 번씩 내 가치 평가를 해보면서 객관적으로 내 가치가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그 가치를 얼마만큼 올릴까도 사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R&D도 그렇지만 내가 필요할 때 그냥 바로 해서는 사실은 그걸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수시로 받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 타인이 나를 평가받은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아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특허 로드맵도 만드는 것처럼 특허 가치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아보시고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받아보시면서 자신을 아는 것들이 저는 기업 운영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하시고 기부 같은 경우에서 대출받을 보증받을 때 당연히 기술평가 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보증을 받아서 돈이 필요한 거 말고 한 번씩 접촉해 보시면서 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해 보는 것도 어떨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정부 지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정책 자금을 지원할 때는 당연히 객관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무렇게나 돈을 주면 나중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평가를 받을 때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가 되니까 또 특허, 인증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기업들은 그걸 갖추고 있어야 이런 정책 자금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혜택을 주는 겁니다. 지방을 이전할 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거 있으니까 이 혜택은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으니까 수시로 이런 것들은 점검을 하는데요. 사실은 정부가 돈인 세상에서 이제는 정부가 이제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정보들이 쉽게 사실은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아는 사람이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집중해서 받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인터넷으로 하시면 어디나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모든 것을 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인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같은 자료를 본다고 해서 같은 걸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보시면서 내가 이런 걸 받았는데 이런 일이 있더라 하는 것도 사실 하시다 보면 기업 경영하는데 소소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업하는 데서 제일 먼저 가셔야 될 부분이 중기벤처부에서 비즈인포는 접속을 한번 해보시면서 여기다가 푸시메일 신청해 놓으시고 받으시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니까 어떤 때는 귀찮을 정도로 메일이 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사업들이 다 성과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앉아서 내가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보는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가시면 사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 사업은 2019년도 한눈에 보는 지원 사업이라고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기 가시면요. 이렇게 올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 지금 자료가 다운로드 받으면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다 나오고요. 하나 더 보시면 이게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2019년도 보시면 이게 페이지가 355페이지입니다. 여기 사업들 보면 정부에서 지금 지자체 지원하는 사업들은 다 리스트업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도 그냥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보시면 여기에 필요하신 부분들을 보시고 이게 지금 당장 내가 안 필요해도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필요하시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수시로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시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니까요. 사실은 이제 이걸 준비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자를 제가 자세히 내 사업들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저는 이 사업들 혹시 다운로드 안 하셨다 그러면 가셔가지고 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정부에 필요해서 두고 있는 정책 자금은 아마 다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컨설팅을 안 받으셔도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원 책자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놔 있습니다. 보시면 각 책자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가시면 다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9년에 정책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이드북 정책 100선입니다. 사실 기업 지원하다 보면은 R&D 자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있지만 R&D 자금 말고 인건비 들어가죠. 우정비 들어가고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R&D 전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인건비고 그다음 우정비거든요. 그거 조달을 못하면 회사 운영하지 못하죠. 근데 그게 솔창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자리 관련해서도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 대부분 활용을 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활용을 안 하시는 분도 좀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냥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취업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지원하잖아요.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최저임금 주다 보면 월 한 200만 원씩 정도 줘야 되니까 연봉 한 2,500만 원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은 바이오 기업들은 우리가 평균 연봉이 좀 높긴 하지만 바이오 기업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이 달랑달랑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아마 보시면 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30인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 벤처들이 30인 넘어가는 회사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다음 내일 채무 공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에 있으면 사실 좋은 인력을 유치 못 하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데 이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는 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5년 이상 재직한 핵심 인력에게 보상금을 주고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일들을 정부에서도 이걸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보시고 장기 근속제 같은 경우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아마 이것도 이제 회사 직원 관리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청년 내일 채용 공개는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이건 광고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채용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당연히 주게 되니까 이 지원금 같은 거 받으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청년 추가 고용 같은 경우에 뭐 요즘은 이제 또 은퇴자들 고용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일자리 지원하는데도 다양한 일이 지원 혜택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고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채용을 한다든지 이게 활용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들 안내 굉장히 많이 하니까 꼭 R&D 자금 말고 이런 자금들도 정책 자금으로 활용하시면 운영에 일단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 같은 경우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석박사 임기를 채용할 때 이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R&D 자금으로 지원받는 거 말고요. 그 다음에 고경력 연구 인력 채용할 때도 이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연구기관 연구 인력 기업 파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파견 대상은 석박사학위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입니다. 우리 여기 출연연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원들이 출연연에서 공동 연구를 하면서 출연연이 소속돼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회사로 파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회사에 와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인건비는 50%를 갖다가 출연연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공동 연구하는 팀이 있으면 거기서 하시는 분이 연구 인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회사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제도를 활용하시면 특히 고학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박사급 한 5천만 원이라고 최소 5천만 원, 6천만 원 줘야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이제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해 보시면 R&D 쪽에서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이 뭐 무한대로 주는 건 아니니까 TO가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좀 준비하시면 서로 연락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병역 대체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긴 하지만 우리 바이오 분야는 해당 자가를 구할 수 없는 분야가 많아서 이 부분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하나 넣어놓은 게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넣어놨는데 사실은 이제 근로자 입장, 종업원,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복지라는 것이 우리가 회사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휴가 지원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 예전에 뭐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시립합창단에서 나와가지고 몇 달 동안 합창 지도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요즘은 찾아가는 엔터테인먼트 활동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활동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 주시면 요즘은 문화의 날 같은 경우에 뭐 보조를 해준다든지 해서 휴가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아마 회사 돈 안 들여도 직원들한테 이제 복지 혜택을 주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회사 홍보가 됩니다. 또 제가 예전에 했던 회사 같은 경우는 기사도 제가 난 적이 있는데 지금 R&D를 하든 뭐 하든 중요한 거는 회사를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벤처 캐피탈을 가더라도 아는 회사가 돼야 되면요. 내가 어디 가서 굳이 쏘는 게 아니라 홍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책 자금을 받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도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정책 자금을 활용하시면서도 홍보하는 것도 연계하셔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앞에는 이제 제가 일반적인 이제 중소기업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창업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진원에서 모든 사업을 관리하다 보니까 창업진흥 K 스타트업에 가면은 사업들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공개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푸시 메일 해놓으시면 연락이 다 오니까 그렇게 받으시고요. 함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창업 초기도 있고 도약까지 하는데 주로 이제 창업 준비와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하긴 하지만 도약계에 있는 회사들도 지원하니까 이 많은 사업들이 있고요. 이 안에 이제 팁스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도 해주고 뭐 리그도 해갖고 뭐 경선해가지고 상금도 주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법인 시스템에서 뭐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들 같은 여기는 뭐 창업자 해당이 안 되지만 초기부터 이제 선정해가지고 사업자금 지원해주는 것도 올해 1,700명이나 뽑을 정도로 많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스핀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라고 그러면 초기 창업 패키지에 엄적 3년 미만이면 지원할 수 있는데 한 1억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공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월 24일에서 15일까지 지금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850명 선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대대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주변에 뭐 예비 창업자들이나 창업 초기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 일단은 너무 많이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게 되고요. 사업 정책 작업 받을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년에서 7년 정도 되면은 창업도합 패키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창진원에서 공고가 나서 뭐 2일까지니까 이거는 뭐 해당이 안 되지만 또 내년에도 하고 있고 매년 하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들을 준비를 하시면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도 준비하셔가지고 가시고 여기도 사실 사업 직원들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알게 모르게 3억, 2억, 4억 정도 하고요. 중기벤처부에서 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R&D 사업이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4개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좀 참여하시면서 정책 자금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지금 여기 있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창조경제 여기 혁신센터를 활용하시면 아마 이런 사업들을 받으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요. 나이가 되신 분들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라는 것도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D 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R&D는 전부 관리하는 기관이 키스텝입니다. 키스텝이 과기정통부 산하국책연구원으로서 국가 R&D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관리하는 기관이 키스텝입니다. R&D 사업에 관련돼서 무슨 정보를 얻고 싶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키스텝에 가서 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조사평가, 예비타당성 이런 것들을 다 키스텝이 담당합니다. 키스텝에 전문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구개발 예산 배분 조정 지원을 키스텝이 하거든요. 따라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키스텝이 전적을 맡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키스텝에 가시면 올해 하는 R&D 사업에 대해서 다 이미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부처 합동 설명에 참석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 못 하셨다 그러면 여기 발표 영상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올해 하고 있는 국가 R&D 사업에 대해서는 망라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있고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오픈 안 되어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보시면 이거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동영상도 있고 각 문서들 다 있습니다. 사업들 뭐 다운로드 하시면 산업자원부 같은 경우는 뭐 몇백 페이지 자료도 다 있고요. 기술로드 다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고하실 거는 키스텍 가서 요거 다 다운로드 해서 보시면 각 부처별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R&D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가 뭐 세부적인 어떤 R&D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R&D를 할 때 사업이 공고가 나면 그 다음에 응모를 하게 되죠. 공고를 하게 되면 보통 한 달, 2달 사이에 이제 연구계획서 작성해가지고 응모하고 평가받고 이제 선정 절차를 갖게 되는데 사실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좋은 연구계획서를 쓰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작은 단위의 것들은 그냥 공고 난 거 보고 어플라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약바이오 같이 좀 큰 분야로 가게 되면 RFP라고 해서 미리 사전에 다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게 돼 있죠. 어떤 분야를 어떻게 지원하겠다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분야들은 실제로 그게 오늘 하루아침에 당정이 결정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예산 프로세스를 보시면 작년부터 보시면은 부처별 투자별 우선순위를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든 부처가 다 맞습니다. R&D 수행부처에서 우선순위를 재는데요. 여기 보시면 차차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2년 후에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 게 아니고 내후년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하시는 일들을 내가 R&D 사업을 좀 큰 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이 내가 하고 있는 분야가 지금 R&D 예산이 성립되는 거는 이미 2년 전, 3년 전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준비를 하시면 내가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면 물론 2, 3년 후를 준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보시면 왜냐하면 국가 R&D 예산을 만드는데 뚝딱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철저한 조사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되는데 이 투자 우선순위를 만들 때 이거를 뭐 R&D 예산하는 공무원이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수요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 조사 분석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조사를 오게 되거나 이럴 때는 아니면 직접적으로 수요조사를 응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R&D 사업을 좀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수행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R&D를 하는 부처에 그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그 산하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수요에 응하시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투자 우선순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각 단계별로 절차를 한 다음에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혁신본부가 이걸 담당하니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과기혁신본부가 이 사업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 우선순위를 만들게 되죠. 과기혁신본부는 부처별로 이제 투자 예산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R&D 예산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무슨 R&D 사업을 할 거냐를 이제 혁신본부가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차년도 투자 방향이 수립이 되죠. 이 중기사업계획서는 5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만 하는 게 아니라 5년 후까지 다 계획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수정을 하지만 대부분은 5년 안에 있는 사업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출한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각 이제 사업별로 만들어지게 되면 예산 요구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5월 31일 날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예산 요구서가 만들어진 게 이제 다음 달 이제 31일까지 예산 요구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5월, 6월 동안에 R&D 예산 전문의가 다 있거든요. 전문위원들이 이 심층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문위원들은 이제 민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전문가들이 안을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조정안을 또 마련을 하죠. 이거는 이제 느리고 이건 뭐 깎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냅니다. 그래서 정부 R&D 예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9월 2일 날 정부 예산안을 상정을 하게 되죠. 이거는 법적으로 시한이 있기 때문에 9월 2일까지 무조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상임위 예결위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이 확정된 걸 갖고 차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 2020년도 예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일이 매년 반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에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3, 4년 전에 다 기획된 것들이 내년 이제 작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사실은 뭐 소소한 R&D가 아니라 뭐 어떤 큰 50억, 100억 단위의 사업 R&D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절대 기업 원자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업 원자 내가 다 하겠다. 뭐 대기업이 아닌 이상 뭐 중소기업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다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하지도 않고요. 산학연 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쪽에 연구 인력을 내가 다 유지할 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산학연 팀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팀이 하는 일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만약에 의견도 내시고 하시면서 RFP를 만드는 과정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공고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해서 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사전에 많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뭐 좋은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획하신다면 지금부터라고 하신다고 해도 적어도 2, 3년 후에 그 사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한다고 한다면 팀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뭐 이종진 박사한테도 얘기했듯이 당연히 팀을 잘 만드시고, 그러면서 대학이라든지 뭐 출연이라든지 협력기관을 만들게 되면 공동연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보시고, 그런 과정에서 뭐 작은 것들은 그 개별 어플라이를 하시면서 이제 R&D 자금을 확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뭐 갑자기 나와 있는 거를 준비해서 고생하지 마시고 적어도 1년, 2년 정도는 충분히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뭐 사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률이 뭐 몇 대 1 안 되지만 기초 같은 분야에서는 뭐 20대 1, 100대 1까지 올라가거든요. 사실 R&D 자금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거를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결국은 좋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러려고 한다면 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저는 좀 우선적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팀이 멀리 있는 팀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에서 좀 만들어지면 서로 간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모임이 좀 활성화되고 하는 것을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R&D 예산을 보시면 이게 이제 부처합동 설명의 자료를 제가 그냥 가져온 겁니다. 2019년도를 보시면 과기정통부가 총 R&D 예산이 20조죠. 과기정통부가 7조고요. 산업부가 3조고 방사청이 3조 정도 됩니다. 뭐 교육부, 중기부가 1조 정도 되고요. 뭐 농진청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정부 부처들이 R&D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부나 뭐 산업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요. 해수부도 6천억 정도의 R&D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사업이 꼭 복지부 사업은 아니잖아요. 꼭 과기정통부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또 분야에서 R&D 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해수부 같은 경우에도 신약 개발하는 팀도 있고 당연히 있으니까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의 사업들도 한번 보시면 이쪽에 맞는 것들을 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업에 맞춰서 이 부처별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한번 보시면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자료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당연히 정부 R&D 예산은 원칙에 따라서 배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핵심 분야는 삶의 질과 혁신입니다. 혁신 성장에 대해서 R&D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밖에 없고요.
뭐 삶의 질에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고령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 이런 것들하고 혁신성장 같은 경우는 4차 산업대요. 사실은 우리 바이오 분야가 양쪽 분야에 다 해당이 되니까 바이오 관련에 대한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면 이제 R&D 예산 쪽에서 연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린 정부 R&D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트렌드를 가져가느냐 하는 것들이 R&D 예산이 증감에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뭐 수시로 이런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 올해 당장이 아니더라도 차후에 어플라이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기벤처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R&D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 작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동영상 강의 같은 거 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 동영상 강의도 있고 하니까 부처별로 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R&D 응모해가지고 사업계획서 잘 쓰기 전에 트레이닝들에 대한 과정들 그리고 이런 준비를 통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이 기업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오 분야에서 최근에 나온 책자인데요. 바이오 협회에서 발간한 겁니다.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가이드북이라는 게 최근에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바이오 협회 가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지만 예비 창업 단계, 중기벤처부, 뭐 그다음에 금융 지원, 창업 교육, 뭐 멘토, 입주 이런 것까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업 보시면 바이오 분야에만 별도로 협회에서 다 정리해놨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 필요하신 정책 자금에 대해서는 정보는 다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 각 부처들하고 다 정리해놨으니까 아마 활용해 보시면 정부 정책 자금 활용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전반적인 그냥 브로드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뭐 혹시 질문이나 같이 토론할 주제가 있으면 이렇게 진행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시작하기 전에 정부 R&D 정책 자금은 한 회사에 이렇게 막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많이 지원해가지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한 데서 내가 다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잘 하셔가지고 프라이빗에서 VC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VC 입장에서는 R&D 자금을 확보한 회사들이 내 투자 자금이 잘 활용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런 면에서 R&D 사업을 계속 하시는 장기 과제를 확보하시는 게 투자 받는데도 유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질문이나 그런 것도? R&D 정책 자금이라는 거를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기획을 잘하고 대응을 잘하면 굉장히 훌륭하고 사실 그게 이제 잘 찾아가 보면 여기저기 루트가 있는 거를 이제 이 박사님처럼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은 맞는데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일단 자기 사업 하시느라고 바쁘신 데다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으시겠죠. 제가 이제 다른 쪽 미팅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 R&D 정책 자금이 있는 건 알겠는데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는 건 알겠는데 뭐 언제 어떻게 내 거가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 어떨 경우에는 뭐 비슷한 거를 나는 여기도 신청해야 되고 저기도 신청해야 되고 막 어떻게 보면 이제 2중 3중 이제 노고가 되는 경우도 있죠. 어쩌면 정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게 실제로 프라이빗 섹터의 투자가 제약적인 상황에서는 바이오 섹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포트인 건 맞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유저 프렌들리하냐 소위 뭐 영어 표현으로 그 측면에서 보면 좀 약간 좀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까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 이제 뭐 우리 스타트업 분들이 잘 해나가셔야 된다, 잘 찾아보셔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그런 유저 프렌들리니스를 높여주기 위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사이에서 제가 볼 때도 최근에 정보는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사실 저런 자료들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아름아름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는 홈페이지만 가면 모든 자료는 나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내가 필요한 거를 남이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번 일단은 보시고 사실은 그거에서 나한테 맞는 사업들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상세적으로 분석해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공부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같이 모이시면서 사장님들이 경쟁을 하시는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같은 과제에 응모하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이제 이런 사업들을 얘기하게 되고,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오픈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저는 제일 먼저 푸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센터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일주일간에 나와 있는 사업들. 그러면 이제 모르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를 보시는데 R&D 과제에서는 사실은 전략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들이 다양한데 그 사업에 내가 2억짜리도 있고 4억짜리도 있고 뭐 10억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당장 이 공고가 났다 그래서 2억짜리 내면 사실 10억짜리가 났는데 못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미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략적인 일단 플랜을 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보면 공공적 측면에서 R&D 정책 자금 관련된 운영과 전략은 충분히 정부 입장에서 옛날보다 굉장히 오픈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 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뭐 아까 푸시메일리도 얘기하셨지만 그 데이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스는 충분하다. 다만 그게 있다고 해서 무작정 뭐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그런 어프로치보다는 전략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또는 필요에 따라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협업을 해가면서 스타트업 분들이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 그렇죠. 그리고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간의 네트워킹에서 협력해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뭐 대학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협력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업들은 경쟁률이 낮은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기업 단독이 어플라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산학연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어 어플라이하는 사업들이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런 거는 사전에 서로 얘기해서 나하고 같은 분야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그게 이제 어느 때 공고가 난다고 다 이미 되어 있으니까 공고를 하시면 사실은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R&D 자금을 받는다는 거는 기업은 투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를 100% 지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기업 부담금도 내야 되고 R&D 자금은 내가 정말 하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한 거지 사실은 그걸 가지고 회사가 운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충분히 내가 전략적으로 어떤 R&D, 어떤 연구 인력을 어떻게 투입할 거냐를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VC 같은 경우에도 그러기 때문에 정부 R&D를 많이 받고 장기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훨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평가를 받아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거잖아요. 내가 돈을 내서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만약 바이오벤처의 제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는 VC 같은 경우 입장에서 그 회사가 얼마만큼의 정부 R&D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충북센터에서 이제 이렇게 스폰서를 하시는 스타트업의 이제 엑셀레이션 업무를 많이 하면서 이제 사업 내용을 저도 굉장히 많이 본 편에 속하는데 주요 사업 내용 중에 좀 뭐 꼭 반드시 뭐 유망하다고 제가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만 꽤 체계가 잡혀 있는 스타트업들은 정부 R&D 과제가 수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R&D 과제로 본인의 족적을 쌓아 오신 거죠. 지금 그 투자금을 거기로다 모으신 거죠. 그렇죠. 정부 투자를 통해서 R&D를 거기까지 해서 뭐 전임상이든 뭐 임상, 일상의 초기까지 간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전임상, 임상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상당히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사실 우리 스타트업이 그렇게 만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게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시고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꼭 나와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니고요. 같이 끌어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전에서 그런 경험을 좀 해봤던 게 뭐냐면 같이 모여있으면 옵니다. 왜냐하면 한 기업만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네트워킹을 하게 되면 VC들이 오거든요. 그 와중에서 또 이제 같이 얘기도 해보고 하는 자리들을 하게 되면 꼭 내가 찾아가서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먼저 올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같이 네트워크를 하시다 보면 그게 소문이 나고 또 오게 되고 서로 일들을 만들어가는 저는 그게 어느 한간의 선순환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닐까. 어찌 보면 오송 이 천복단지를 포함한 오송 지역의 이런 엑셀러레이션 분야를 지금 선도하는 게 이제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충북센터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공공기관만 할 수는 없으니까 민간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협력하시는 게 저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제가 뭐 정리 차원에서 제가 처음에 화두를 꺼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매듭을 짓는 상황에서 뭐 저희가 발표했던 화두와 우리 이 박사님이 발표한 이제 R&D 정책 자금에 대한 화두를 모아보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오늘의 주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조금 몰입돼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제약바이오의 특성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VC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돈을 투자하는 데는 아무래도 보수적이거나 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히 초기 단계에 좀 더 많은
그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요소의 자금은 정책 자금을 끌어올리기 위한 좀 더 노력이 좀 개방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여기가 이 오송단지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바이오텍이 있는 뭐 곳이라 하더라도 그룹으로서의 집단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그게 R&D 정책 자금을 향한 거든 아니면 V3를 초대하기 위한 거든 그런 네트워킹 자리가 훨씬 활성화돼야 된다. 그럼으로써 정부의 정책 자금 부분과 민간적인 투자 요소들이 다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만 제약바이오 부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잘 정리해 주셨고요. 결국은 사실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어떤 바이오 산업이건 우리나라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사실 아니거든요. 글로벌하게 가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 다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은 다양한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고, 사실은 그러면서 아까 R&D 과제도 말씀드렸듯이 팀이 돼서 또 제안도 하셔가지고 뭐 그런 프로젝트를 만드신다고 한다면 R&D 작업 확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수월하게 될 거고요. 그런 걸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